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첫 주제는 8월 10일이었죠. 네. 국방부에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국방 중기개혁, 5개년 국방 중기개혁을 발표했는데 이게 보니까 무려 5년 동안 301조 원 네. 네, 국방비를 투입을 해서 뭐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군사 마니아 수준에서 거론됐던 대형 무기 사업들이 네. 뭐 이게 보면서도 이게 실화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형 네. 무기 사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좀 언론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경항공모함 도입 문제, 네. 그다음에 한국형 아이언돔 뭐 이런 게 지금 언론에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네, 에, 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예. 그러고 이제 저기 소형 정찰 위성. 예, 뭔가 이렇게 조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우리 전략 자산이다 할 만한 어떤 그 좀 파격적인 시도. 그러니까 이걸 뭐 군에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라 그러는데 사실 개발을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경항모를 도입해도 거기에 탑재하는 값비싼 전투기는 다 구매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요. 예. 일단 뭐 이제 이건 일단 국방부의 계획이지만 청와대 재가를 받았다고 해야겠죠?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약간 좀 조정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 이 정도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공약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현재 스코어로 공약 이행률이 가장 뛰어난 게 가장 높은 게 국방비 증액계획인 것 같아요. 네. 임기 내에 GDP 대비 2.9%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2.6%를 넘어서 네.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일단 그 국방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참으로 의아한 게 뭐냐 하면은 역대 정부 최고의 국방비 증가율. 그러니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는 단연 독보적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과거에 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선포하고 막 중화공업 일으켜서 국방비에 거의 뭐 산업 역량을 다 쏟아붓듯이 하던 이런 시기로 처음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급격한 군비 증강입니다. 네. 사실 뭐 수치상으로도 정권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7%로 네. 지금 돼 있고 실제로 첫 해 둘째는 이미 7% 증액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관성에 의해서 정권 후반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되니까 뭐 전반적으로 5년 평균 한 7% 정도 그쯤 될것 증액된다고 같아요. 보고 네. 그리고 5년간 300조면 연평균 60조 원의 국방비를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60조는 올해 벌써 50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 6% 증가율이라면 60조도 이제 한 3, 4년이면 3, 4년 후면 훨씬 네. 넘어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쯤 되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제기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거든요. 그렇죠. GDP로 따지면은 한 4조 5천억에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1조 7천억 달러 네, 되니까 대략 한국의 경제 규모가 3배인데 네. 국방비는 우리가 절대액에서도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변곡점이 생겼어요. 그게 아마 내년쯤일 것 같아요. 내년 후년. 예, 네. 요때는 이미 뭐 일본을 추월하는 단계. 이렇게 하면 세계 한 6위권, 잘하면 5위권의 군비 지출 네. 국가로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군비 증강인가 하는 것들은 그렇죠. 뭐 그 규모에서도 뭐 역력히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군사력 측정 전문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인덱스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세계 12위였던 군사력이 네, 올해는 6위를 찍었어요. 6위를 찍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군비 뭐, 지출 면에서는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인지 예. 뭐 순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좋아라 할 만도 한데 근데 왠지 좀 찝찝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네,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가 하나둘씩 살펴보겠지만 내일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전원회의 한다 개최한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주된 안건이 전투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당해 전투력 강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아무래도 당 전원에 의해서는 그 지금 코로나 또 수해 네, 여러 가지 경제 제재로 네, 네. 인해서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정권을 다잡고 주민을 동원하고 네. 좀 이런 쪽의 어떤 아무래도 정치적 측면의 전투력 강화로 봐야 되고 이미 그 이전에 또 군 인민군에 대해서는 그 전쟁 억제력 강화를 또 천명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 양쪽에서 어떤 유격대 돌격대식 그 네. 국가 체제 운영 네. 그리고 총 동원을 해내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통치 행태가 나타나지 않겠냐. 네, 네. 그러니까 뭐 내일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려되는 것은 네. 남북한 사이에 이게 또 이 최악의 군비 경쟁이 재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단계적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군축이죠.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건 예.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 전개되는 것은 심상치 않은데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됐고 네. 또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300조 원이 넘는 5개년 중계획을 발표를 했고 음. 이거에 대해서 또 북한이 또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네. 아무튼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북한의 회의 결과를 좀 나오면 분석을 해보는 걸 하고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좀 다뤄봐야 될 문제로 이제 경항공모함인데 네. 일단 항공모함이 뭔지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다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예. 또 우리가 또 이런 또 무기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또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또 이 방송의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항공모함은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죠. 항공기를 탑재한 네. 선박 이거를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니미츠급 뭐 이런 미국의 그 대형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7만 톤 이상의 네. 그 배수량을 대형으로 가진, 분류가 되고 7만 톤 이런 이상은. 건 대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주로 갖고 있는데 그 4만 톤에서 한 7만 톤 사이 네. 요런 정도 되면은 뭐 그런 어떤 미국의 큰 항공모함은 아니지만은 비행기 수직이 착륙 정도가 가능하고 네. 또 뭐 수송함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원거리에서 작전이 가능한 그런 중형 항공모함이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항공모함은 4만 톤급 이하. 야. 예. 요거는 비행기를 한 뭐 20대까지는 못 실을 것 같고 대략 한 12대에서 16대 정도 네. 갑판에 탑재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로도 이거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래층에 이제 그 경락고 정비소를 두고 갑판에는 비행기를 그 엘리베이터로 실어 올라가지고 거기서 네.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송함 독도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이미 헬기는 이착륙이 가능한 네. 그런 그 경항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전투기는 이 갑판이 굉장히 그 중량을 감당해야 되고 네. 또 비행기의 화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그 특수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돼야 이제 경항모다 전투기를 실을 수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지금 속칭 얘기하는 경항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국군이 도입한다면은 거기에 전투기를 탑재하는 그야말로 준항모가 되는 것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4만 톤급 정도 되는 그 전에 주로 이제 대형 수송함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 이제 대놓고 경항공모함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현재 두 척을 갖고 있는데 그걸 2030년까지 네 척으로 늘린다 그러고 일본도 지금 한 척인데 또 한 척 더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일본은 기존의 수상함을 갑판 교체를 해서 네. 항모로 바꾸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일본은 오래전에 충분한 양의 수송함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 몇 대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갑판 보강 공사를 하느냐. 네, 네. 이게 경항모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도 갖고 있고 뭐다 밀리고 갖고 있고 있어요. 일본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듣기엔 그럼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직접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대충 좀 이따 뭐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지만 대충 하면 뭐 전투기 사들여 갖고 탑재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5조 원에서 한 6조 원 정도. 그렇죠. 그죠? 전투기 네. 값까지. 다 합치면 한 5조 원, 6조 원 정도. 예. 또 운영 유지비 생각하면 또 엄청나게 많이 이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선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에요. 네, 예, 그래서 해군은 이미 그 경항모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전투기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B형을 네. 도입하기로 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송함 외에도 추가 도입되는 한 4만 톤 정도 되는 뭐 3만 6천 7천 톤쯤 된다고는 합니다. 요 수송함에다가 F-35B 전투기를 탑재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유사시에 바다로부터의 어떤 그렇죠. 북한 수뇌부에 대한 전력 투사. 네. 이건 뭐 군사 용어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요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그리고 이게 항모기 때문에 원거리 원정 작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반도 범위를 초월해서 네. 주변 해역 또 해상 교통로까지 내다보는 언필칭 대양 해군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해군의 수건 사업처럼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과거 정부 때도 좀 언급은 됐었지만 예. 이게 뭐 사업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그럴 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엘리베이터처럼 그죠? 예, 이 전투기를 갖다가 이 갑판 밑에 있는 걸 갖다 끌어올렸다가 이게 이제 교체를 수시로 하려면 그 기술력이 상당히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기술력이 확보되는지 좀 불분명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사그러들고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은 반복됐죠. 국방중위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갑판과 비행기 운용에 대한 거는 이제 독도함에서 기본적인 노하우를 습득했다고 치고 네, 문제는 그래도 이 경항모라는 어떤 제한사항에다가 한국군이 아직까지는 바다에서 전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비싼 전투기를 사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델로는 F-35B가 거의 단일 기종으로 검토되는 그렇죠. 거예요. 뭐 현재로서는 뭐 수륙 이착륙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그렇습니다. 전투기니까. 뭐 해리역이라고 다른 기종도 있는데 오래된 기종이죠. 네, 근데 해군은 그건 다 필요 없고 네, 오로지 F-35B형 네, 미국이 해군용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네, 요거를 탑재해서 사뿐히 뜨고 내리고 이런 것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4만 톤급 그 항모에다가 이제 연료, 보급, 정비, 그다음에 무장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항모 거의 뭐 준항모급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과 시스템 노하우가 이제는 충족이 돼야 가능한 거고 네. 거기에다가 이런 정도의 무기 체계를 운영한다면 해군 항공단이 창설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항공모함이 혼자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항공모함은 피격 위험이 굉장히 높은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뭐 잠수함에 의해서라든지 특히 요즘은 또 그 대한 미사일까지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잠전 또 수상전 더 나가서 이제 뭐 미사일 방어까지 가능한 그렇죠. 일종의 그 호위함 구축함으로 구성된 항모 전단을 구성해야 이게 제대로 활동이 가능한 건데 예. 예.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단독 작전일 수도 있고 뭐 연합 작전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운용 인력 소요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해도 네. 우선 수천 명 단위의 비행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예, 그 저기 이번에 공군에서 F-35A 40대가 들어오는데 네. 한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4천 명에서 5천 명의 신규 부대가 창설됐어요. 기존 조종사 빼고도. 그러니까 대당 따지면 100명 이상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 16대 정도 F-35B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를 운용하기 위한 그 부수 인력, 조종사 네.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해군에 어마어마한 부대가 창설되는 거거든요. 네. 수천 명의 네. 그 부대가 창설돼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력 부족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해군에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전략 자산의 증강이 아니라 운영비의 증가, 네. 그다음에 인력의 증가로 하는 말하자면은 그 엄청난 예산의 지속적인 비용이 초래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도입하는데 함 건조하는데 한 2조 원 가량. 그다음에 F-35B는 비쌉니다. 그렇죠. A형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 수직이 예. 착륙 기능 때문에.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0억 원 정도. 예. 그러면 16대라고 하더라도 대략 2조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추가하면은 일단 사업비만 5조. 네. 에다가 운영비가 이제 그 수천 명의 교육, 훈련, 그다음에 무장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거든요. 네. 요 무장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F-35B형 같은 경우는 A형보다 무장력이 떨어집니다. 연료량도 작고.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려면은 해야 그만큼 되니까. 이제 연료량도 줄여야 되고 동체가 가벼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장이 줄어든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값비싼 비행기를 사오긴 사왔는데 이게 F-35B가 얼마냐면은 한 10톤 가량 되는데 동일한 무게 금값이 37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370억이면 어, 거의 4배 가격이네요. 4배. 그러니까 그 비행기 한 대가 동일한 무게 금에 한 3 내지 4배 되는 비행기예요. 네. 금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런데 무장력은 변변치 않다고. 예. 예. 뜨고 내리고 있다는 거는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인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국회 국방에서 또 4년 동안 계셨으니까 네. 군으로부터 무슨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군대야 어떤 이유라도 다 갖다 붙이죠. 네. 사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무기는 없잖아요. 네. 전시에는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다 쓸모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써먹을 때 없는 무기란 건 없어요. 네. 다 써먹어요. 그걸 이제 뻥튀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해군의 경우에는 그 이제 뭐 한국형 삼축 체제라고도 해서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이제 바다로부터 하고 또 어떤 재해권 장악이라든가 무엇보다도 그 이런 어떤 대양 해군을 만들어서 장차 해상교 통로 보호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저 말라카 해협에서 쭉 그 올라오는 그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말라카 해협을 거쳐 가지고 이 동북아에 이르는 해상 라인 이걸 또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는 거거든. 이거를.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태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 뭐 그 부산이나 목포 해군 기지에서 여기 땅 해고 출발하면 말라카까지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한 2, 3일 걸릴 걸요? 2, 3일밖에 안 걸리나요? 더 걸리나? 한 이 일주일. 항공모함은 커서 또 속도도 무지하게 느리잖아요. 속도 느리죠,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강정마을의 제주해군 기지 만들 때도 말라카해협 무지하게 많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해상 숙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한 보름은 좋게 걸리는 거예요. 제주해군 기지에서 출발했을 때 말라카 해협까지 도착하는데 그럼 대의 경우 이제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말라카해 근처에서 이른바 이제 해적 활동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201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공조 체계를 구성을 해갖고 해적 퇴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해적 활동이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막연하게 우리 해상 수송로가 해적들로부터 뭔가 그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심을 자꾸 심어주면서 이런 사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적 때문에 항모가 간다 그러면은 우리 해상 수송로가 위협받을 사례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 저 아프리카에서 그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뭐 우리 유조선이 해적들한테 납포당했다든가 네네. 또 뭐 어디 저기 그 페르시미아만 일대에서 미국하고 일어나고 긴장이 고조됐을 때 네. 일본의 그 민간 상선이 한번 공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민간 네. 어뢰. 네. 예, 그거 아마 이란이 한 것 같은데 뭐 그와 유사한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상할 수도 있겠죠. 국제 정세에 따라 가지고 네. 뭐 했지만 그런데 동아시아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어떤 작은 나라들끼리의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게 거의 지금 소멸된 상황이고 네. 적어도 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새로운 뭐 교전이나 분쟁이라고 할 만한 게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위협은 많았죠. 미중 간에도 뭐 대만 해협이라든가 어떤 남중국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의 핫스팟 열점이라는 게 부각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갈등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일부러 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보니까 다막궁 마사옹님 같은 경우에는 대양 해군 증강 정책은 결국에는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이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서쪽은 인도가 네. 동쪽은 한국과 일본이 한 축을 담당해주면 땡큐죠. 뭐 이런 네, 어떤 네, 그렇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닭각공 마사오 이분의 의견은 이게 뭐 한국군이 이런 경항모를 도입하더라도 이제 한미 동맹 체계 좀 다소 좀 예, 예. 종속적인 한미 동맹 체계에서는 미국의 동맹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미국의 대중국 견제 봉쇄의 일환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좀 행간을 깔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무기 도입에 있어 가지고 몹시 모호하고 어떤 추상적인 이유로 가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 생존 전략이 뭐냐?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우리 필수적인 방위를 충족하면서 네. 뭔가 그래도 나중에 어떤 군사력 운영, 이 군대를 운영해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이 증진되고 평화를 달성하는데 성공적인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전략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그 핵심이 보이지 않고 자꾸 그 뭔가 무기를 증강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안보에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네. 자기 충족적인 자기 예언적인 어떤 국방 정책이 거의 일색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전략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생존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생존을 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할 거냐 이런 걸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외형적 성장주의에 매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군사력을 왜 증강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전제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우리 주변 정세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남북한 갈등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축이고 미중 간의 그 지역 패권 경쟁이라든가 어떤 해상에서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동맹국을 줄세우려는 미국이 우리 한국, 일본 같은 나라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기네와 무기 체계가 그 같은 무기 체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군사 용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 네. 이렇게 해서 같은 무기를 쓰는 동맹국 우방국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뭔가 이 지역에 하나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자고 하는 네. 이런 미국식 질서. 이런 것들이 그 결국은 군비 증액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또 미국 무기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연합의 능력을 높인다 하게 되면은 미국의 주안점이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저 대륙의 중국 러시아를 향한 어떤 그 봉쇄 내지는 견제 내지는 뭔가 그 차단 이런 데 어떤 주안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전략 이게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복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이지삼이 그때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함이죠. 예, 이지삼 이제 한국형 이지삼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 많이 했던 게 이게 앞으로 미국 주도의 그 해상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일환으로 네, 이용될 수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막 벌쩍 뛰었거든요. 네. 이거 우리 무기인데 왜 이게 미국 MD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막 그렇게 이제 펄쩍펄쩍 뛰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한국형 이지삼의 주된 용도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뭐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그걸 탐지해 갖고 뭐 미국 더 나가서 일본하고 이제 정보 공유하는 뭐 이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활용이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네. 한미일이 그 정보 공유, 네. 네. 지소미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 그다음에 지금 종국에 미국이 가자고 하는 거는 그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동의 교전 규칙과 네. 그다음에 작전 상황도를 공유하는 네. 이런 어떤 단일한 군대, 어떤 융합된 군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국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은 완전히 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예를 들면은 계리력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한미일의 군사지휘관이 같은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같은 상황도를 통해서 봐야 된다. 네. 그래야 공동의 교전 규칙을 그렇죠.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미사일 방어에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발언한 게 이제 오래전에 비비벨 사령관이 이미 2005년도에 이렇게 미 합참지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고 최근에로서 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미일의 공동의 교전 규칙. 그다음에 작전 상황도 그걸 COP라 그래요. 네. 커먼 오퍼레이션 픽처라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그걸. 네. 네. 그런데 이제 지휘 통일까지도 도모한다고 하면은 이제 삼국 군대를 통합 운영하는 건데 지금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갈등 때문에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 정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도 갖추자.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게 일종의 자주국방, 음. 뭐 대항해군, 뭐 이런 거 기치를 내걸면서 도입했던 이지스함의 주된 용도가 한미일 삼각 MD 체제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라고 그건 하는 자주국방이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그 거고. 역설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제주해군 기지도 이건 명백히 한국군 그 한국 해군의 기지다. 그렇게 엄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항공모함이 여기 왜 오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뭐 이지스함 왔다가 그다음에 그 핵추진 잠수함 왔다가 또 뭐 작년에는 또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잠수함이 핵추진 그 항공모함이 왔다가는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동아시아의 유사상이 발생했을 때 그 제주해군 기지가 미 해군이 기항지로 사용될 이런 어떤 위험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게 뭐 자주국방용이다, 대항해군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동맹의 종속 관계에 의해서 자꾸 이게 변질이 돼가요. 그리고 그것은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대체로 무시당하고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우리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항공모함 도입도 뭐 독자적인 대북 억제다, 한국의 해상 수송로 보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할 때 동아시아에는 4개의 약한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기 남중국해가 있고 대만 해협이 있고 또 그 센카쿠 다이어터가 있는 동중국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있는데 그죠? 예, 이게 이제 이걸 둘러싸고 있는데 이걸 갖다 더 인도洋까지 넓히겠다라고 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이게 다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 말이죠. 중국에 대한 포위의 그죠? 어떤 예. 그 하나의 예. 호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미중 간의 그 무력 갈등이 고조되거나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이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편을 들을 때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런 군비 증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 라는 시각도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의도는 처음엔 순수했겠지. 네. 뭐 저기 한반도에 안보 불안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자주국방도 하고 전시작전권도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좀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보수 세력들도 자꾸 뭐 안보를 무시한다고 떠들고 있고 네. 이런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꺼이 합리적인 국방 투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중견 국가의 위상을 갖추고 또 북한뿐만이 아니라 요즘 중국 러시아 전투기도 독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어도가 어떻다 그러고 독도가 어떻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게 뭐가 나쁘냐 얼핏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 그렇죠. 같아요 예.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일말의 진실도 있어요. 실제로 불안정해지는 어떤 주변 정세가 우리한테 뭔가 좀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별일 없을까?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보험 하나 더 들게 되는 암보험 하나 더 들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금슬금 듣다 보니까 종합보험 하나면 될 걸 가지고 뭐 저기 암보험, 화재보험, 교통사고 뭐 이거 다 건건이 다 들어놓고 건건이 있는 들다 보니 월급의 한 30~40%가 나가는 거야 이제 어느 날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연결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략적 사고예요. 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 이제 한국도 미들 파워 이 중견 국가고 이 나름대로 이 코로나 방역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품격을 갖췄기 때문에 중견 국가로서 자기 생존 전략은 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류의 그 저기 사고를 하려면은 주변 정세를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자칫 발을 빠뜨려 연루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논리와 어떤 철학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종속되고 의존하는 역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군비를 증강해도 그러니까요. 그게 이건, 이상하다는 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박정희 정권 이래로 음. 자주국방을 강력하게 주창했던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국방비 많이 늘렸잖아요. 그때도 많이 늘렸어요. 많이 늘렸지. 예. 많이 근데 늘렸죠. 그때 많이 들었던 음. 제가 그런 얘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비판을 하고 그러면 정부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국방비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연간 7~8% 이렇게 늘려갖고 5년 동안 확실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는 덜 쓸 수 있다. 예? 나중엔 덜 쓸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참으로 순진한 사고 방식. 네. 근데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지금 올해 국방비가 노무현 정부 4년차, 5년차의 2배예요. 예. 덜 쓰는 게 아니고 예. 엄청 더 많이 쓰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네. 안보에 대한 수요라는 건 끝이 없다니까요. 네.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그 뜻 있는 사람들이 펜타곤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전략적 사고도 없고 전투 현장하고 무관하게 그 무기 도입으로 관료화되고 네네. 거기서 조직이 어떤 예산이 팽창하는 게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바로 군산복합체의 실상 아니냐. 네. 왜냐?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7천억 달러인데 그렇죠. 안 줄어요. 예, 안 줍니다. 트럼프가 같이 남의 나라 삥 뜯으려고 그러면서도 지국방비도 안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안보 수요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요. 이게 경항모가 들어오면 경항모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 또 추가 함정이 투입돼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경항모에 정보 자산이 별게 없으니까 주변에 이지스함이라든가 조기 경보기라든가 하는 또 정보 그 네트워크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또 공유 체제가 되는데 이 시스템 까는데 또 엄청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항모에서 이왕 이렇게 한 대 가졌으니까 뭔가 조금 우리도 이제 해군에 위신이 쓴다 그러면은 한 대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최소한 세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서해가 있는데 북한이 동해로 뭐가 말썽을 피웠어. 그러면은 서해에서 삐질삐질 가지고 동해로 가면 이미 다 끝났어요. 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저기 함대별로 이것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를 뭘 가지면은 안보에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무기에 투입을 한 만큼 이 투자가 효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배고픈 거예요. 네. 이상하게. 네. 그게 이상한 거. 이게 바로 이 안보에 대한 수요의 속성이라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내 군수 업체나 또 그분들과 군수 업체와 가까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안보라고 하는 건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상대가 있는 거니까 또 네.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또 하면 그러면 또 뭔가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뭐 마치 이제 세이의 법칙이 뭔가를 보여주듯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겠지만 이 국민들한테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떤 국가를 꿈꾸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이제 미래 국가의 어떤 우선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비상관리 재난 국가.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안정 그 자체가 이제는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 재난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그 국가의 그 레벨, 네. 품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난번에 그 긴급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국회가 전 국민에게 재난 소득, 재난 기본 지원금을 네네. 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 30조 마련을 못 해가지고 네. 이 비상시국에 쩔쩔맸습니다. 쩔쩔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사회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투자가 이렇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네. 결국 아직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모든 예산 증가 중에서 유독 국방비만 이렇게 가파른 그러니까요. 상승을 곡선을 네. 그려야 되는 그 논리적인 타당성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게요. 응? 그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복지나 교육 쪽도 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누가 뭐래도 트레이드 마크는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 예.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재난 왜 그런 대비 건가? 분야까지 심지어 이 300조라는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코로나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180조 가량 투입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 개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뉴딜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180조도 지금 적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 계획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기 군비에서 300조 투입은 거의 뭐 그것에 한 70% 정도 되고 네. 그 중에서 또 핵심에 해당하는 100조 원의 이 무기 도입 비용 이게 네. 100조 원 무기 도입을 5년간 한다 그러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거 우리 웬만한 그 정부의 투자 사업 중에 이렇게 단일 품목으로 큰 분야는 그러니까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러니까 없다. 언론에서는 뭐 이제 그 병장들 급여가 2025년에는 이제 100만 원이 된다. 그런 게 이제 비중 있게 보도됐는데 마땅히 올려야 됩니다. 아니 마땅히 그거 올려야 그거 되는 거고. 올려봤자 5년 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돼,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게 얼마 차지하는 비중이 안 되고 예. 실제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방위력 개선비라 해서 그게 5년간 100조 원이 넘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뭐 타워 팰리스 이런 데 들어가 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서 못 살잖아요. 관리비가 있어요. 관리비가 뭐 우리 월급으로도 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가의 무기일수록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기는 첨단 무기의 경우에는 한 30년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도입가의 3 내지 5배를 운영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F-35가 지금 대당 한 1,000억 원 정도에 네네.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네. 그 한 대당 운영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인건비 다 빼고도 2,500억. 많게는 한 3,000억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 수명 동안 들어가는 그렇죠. 운영비가. 예. 그런데 F-35 경우에 1시간당의 비행 비용이 17,000불입니다. 그만 2천만 원이 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비행기 한 번 떴다 내리는데 2천만 원이요. 예. 떴다 내리는데. 예. 그다음에 요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정비비인데 예. 지금 F-35는 우리가 자체 정비를 못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 저기 일본으로 가야 되니 호주로 가야 되니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건 뭐 확실한 거예요. 이 페인트 칠도 못 해요. 우리는 나사 못 하나 못 건드리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얼마가 드는지는 도입할 때 계산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다가 이제 그 각종 수리부속, 무장이 또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 저기 예를 들어서 그 공대공이나 공대지 미사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대공 미사일 웬만한 거 10억이에요. 싼 것도 7천만 원. 한 방에.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은 한 발당 20억 원. 예컨대 타우러스라든가 타우러스란 거예요. 슬래미알 같은 거는 한 발에 20억 원이야. 한 몇백 발에. 킬로씩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킬로당 1억이네요. 지금 저기 이런 1,000억 원, 1,300억짜리 비행기를 도입한다 그러지만 무장은 빼고 사요.
네. 나중에 돈 있을 때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F-15를 우리가 도입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결정해가지고 도입된 그랬었죠. 거거든요. 네. 지금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네. 그런데 F-15가 60대가 있는데 네. 저기 거기에 공대지 미사일 그 주력이라고 하는 슬래미알이 40발이 안 돼요. 아, 그 미사일 수보다 전투기 수가 더 많네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반은 보이네요. 정비이기 때문에 네.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보니까 저기 저 17발이 있을 수 있었어요. 네. 전투기는 60대인데. 네. 근데 최소한 한 대가 두 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달 수 있으니까 120발은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써먹을. 근데 그 17발이 있었다니까. 음. 돈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정상적으로 그런 공군용을 운용하려면 네. 뭐 F-35니 뭐 새로운 전투기 이런 건 다 문제고 네. 지금 갖고 있는 전투기라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리고 또 이제 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유사시에 대비하려면 거기에 장착할 탄환 미사일부터 확보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되니까 이건 사실 군이 네. 말 못하는 지금 우리 군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네. 우리가 전투기 뭐 1,000억, 2,000억, 어우 저렇게 비싼 거 샀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은 싸게 판 거예요. 네. 그게 싼 거예요. 그런데 프린터 한 대 팔면 그렇죠. 프린터 거의 뭐 공짜로 줘도 돼 사실은. 네. 뭘로 돈 버냐면 토너 토너로. 값으로. 예. 그 비싼 토너 사야 된다고. 처음에 살 때는 프린터 이렇게 써? 레이저 프린터 몇 푼 안 되네. 네. 좋다고 사지. 이제 써봐요. 재생용품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네. 이제 토너 값이 막 나가기 네, 시작해. 네, 네.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그런데 그거 쓸 돈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가동률이라든가 무장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제 타우러스를 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건데 그 비행기 도입하고도 10년이 넘어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그 기형적이냐. 그러니까 우리 군이 그 경항모 같이 또 이런 무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왜 위험하냐면은 막상 유사시가 되면은 긴급히 이것을 그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그렇게 갑자기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뭐 전쟁이 뭐 한 1년 전, 6개월 전에 예고하고 뭐 유사시에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 그 한미 연합사 구호가 화이트 투나잇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밤에 전쟁 나도 할 수 있는 체제. 그런데 화이트 투나잇은 무슨 화이트 투나잇이요? 지금 탄약도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게 재래식 분야부터 허장성세예요. 그 일선의 전투원들 가면 우리나라 그 수류탄 보급 그 비축량이 전투원 1인당 한 발이 안 돼요. 한 발이 안 돼, 한 발이. 그러니까 당장 전쟁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플랫폼 무기만 사오면 되는데 활만 사오고 화살을 안 사와. 그래,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겉으로는 그냥 인정 그러다가 무태 아주 완벽한 야, 대비태세를 보여주지만 군대를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냐? 국방 예산 늘려줄 테니까 네. 좀 이렇게 잘 운영되는 완전성 있는 군대를 좀 갖춰봐. 그러는데 네. 그 돈 있으면 또 새로운 무기를 사야지. 뭘 지나간 걸 돌봐. 네, 네. 뭘 돌보냐고. 내가 장관 총장 할 때 내 업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뭐 하나 유독 뭐 우리 만들어 한국군이 이 첨단 무기 중독증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 사실은 저기 그 기본적인 어떤 전쟁 사상이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기억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는 제 4세대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 뭐 막 무기 뭐 뭐 편제 네트워크 중심전이지 뭐 이런저런 얘기 근데 나왔었죠. 4세대 전쟁은 요즘 3년 지난 지금에서 그 이론은 사라졌고 네. 언제는 효과 중심전이다, 결정적 작전이다, 또 뭐 한국형 삼축 체제다. 그때 상황에 맞게 외국에서 나온 이론은 다 버려대요. 네. 그러면 그 전부 한 마디가 몇 조 원짜리예요. 네. 그거에 맞는 무기를 도입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면에서 그 이왕 국방 예산을 늘린다 할 때 우리가 이게 정말로 우리 생존 전략에 맞으려면 차라리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처럼 국내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시는 게 어떠냐. 네. 그 저기 우리도 이제 IT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조업에 있어 우수한 게 있으니까 국내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면 속도는 늦습니다. 빨리 전력 증강이 안 돼요. 그러나 천천히 멀리 보면서 축적형으로 이렇게 기술 위주의 군대로 가고 유형의 무기 체계로 가는 거는 좀 줄여주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우리 산업과 기술에 대한 어떤 자주 국방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뭐 포탄이 없고 뭐 수류탄이 없고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사오지 않고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네. 언제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하고 이 뭔가 보여주기식의 전략 자산 그것도 외국으로 국부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네. 이런 것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는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뭐 이런 대형 무기 사업을 추진할 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간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저도 뭐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뭐 눈을 씻고 아니,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우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그 저기 뭐 무기를 왕창 사겠다는데 미래통합당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하던 말인데. 네. 그런데 보수 정권 때는 국방비 증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한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현재 반이었어요, 증액률이.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많이 떨어졌는데 지들이 못했거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주고 있다고. 네. 근데 왜 저기 뭐 딴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당이라서 할 말이 하나라도- 없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라도 더 사면 좋지. 미래통합당은 이제 뭐 안보 그러는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무기 사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침묵하고 있고, 예, 예. 아니 정의당은 그러니까 별 존재감이 없고. 좀 가슴 아픈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무기를 많이 사는 것이 안보라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왜 이 국회의원들이 진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어찌됐든 국회에서 뭐 이렇게 뭐 5년 동안 300조 원이든 뭐 올해 뭐 50조 원이든 그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뭐 국방에서도 검토를 하는 거고 예결위에서도 이제 다루는 거고 그 종합적으로 이제 뭐 깎을 건 깎고 늘릴 건 늘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인 그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뭐 이거 국방비 관련해서 뭐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됐고 이걸 깎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거 아유 뭐 국방비 늘려가지고 국민들 안심시키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체념적 협조 분위기가 다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국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심의 기능이지 그게 뭐 승인 기능도 아닙니다. 모든 감액 증액은 다 정부 동의 없이는 안 돼요. 네.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행정 권력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국가의 하나의 어떤 그 자원을 결정하는데 민생 분야가 아닌 국방 분야라 그러면은 네. 거기에 관심 갖는 의원 숫자도 적고 또 여기서 괜히 각 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보 개혁적인 성향의 정당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거 반대했다가 또 안보에 뭐 관심 없고 안보를 소홀히 하는 이런 색깔론에 휘말릴까봐 오히려 좀 외면하는 경향들이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견제와 자정 기능이 네. 눈에 띄게 약화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평화운동을 하는 뭐 입장이니까 뭐 이런 군비 증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외로워요. 과거에서 국회에서도 호응하는 분들도 있고 뭐 밖에 민간 전문가들도 같이 호응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도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 왔었지만 그래서 뭐 그때는 뭐 F-15 두고도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 많이 얘기도 있었죠. 많이 예,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좀 대미 그 교섭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이거 완전히 지금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방비가 치솟고 있는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막 어. 막 나가고 있는데 네. 예, 지금 돈 한 푼 아쉬운 이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든 민간 전문가든 특히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정상인가 이런 좀 회의감이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뭐 재난 위기 국가 또 비상 국가가 이제 어떤 그 미래 상이 돼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투자
거기에 맞는 자원 배분 이걸 뉴딜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기존에 있는 사업들 얼기설기 모아서 이걸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라고 우기는 거는 사실은 좀 뭐랄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또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군비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 여기 경항모 같은 경우 워낙 전략 자산이라 그렇지만은 이번에 중기 계획에 보면은 또 전혀 그 동안에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외면했던 부분이 툭툭 튀어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이언돔, 아이언돔. 아이언돔 같은 거죠. 자연스럽게 아이언돔 얘기로 좀 넘어가죠. 예, 예, 예. 예.